마드리드에 산 지 6개월이 되었을 때였다. 마르첼라가 바르비에리 카페로 편지를 갖다 주었다. 그가 곧 세상을 뜨리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나는 일을 멈추고 목류병자처럼 레티로 지역의 거리를 하염없이 쏘다녔다. 1984년 말에 마지막으로 페루를 다녀온 뒤 우리는 매달 편지를 주고받았다. 나는 그가 떨리는 손으로 쓴 편지를 고문서 학자처럼 해독했고, 알란 가르시아의 정책이 페루에 야기한 경제 파탄, 인플레이션, 국유화, 신용기관과의 불화, 물가와 환율 통제, 취업률과 생활 수준의 하락 등등을 하나하나 알게 되었다. 작은아버지의 편지에선 비탄에 잠겨 죽음을 기다리는 심정이 느껴졌다. 그는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났다. 알베르토 라미엘은 편지에서 보스턴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며 그곳에서 미국인 아내의 부모를 통해 직장을 얻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알렌 가르시아의 약속을 믿고 1985년 선거에서 글을 찍은 자신이 바보였고 다른 수많은 전문가들도 경솔했다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의 말만 믿고 모든 예금을 달러로 바꿔 예치해두었다. 그러나 갓 취임한 새 지도자는 은행에 예치한 외환을 모두 강제로 페루 화폐로 교환하라는 법령을 발표했고 알베르토의 재산 가치는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것은 단지 불운의 서곡에 불과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리카르도 삼촌처럼 보다 나은 지평을 찾아 여기를 떠나는 것이었다. 그는 덧붙였다. 이 나라에선 이제 정부에 잘 보이지 않으면 일할 수 없거든요. 내가 접한 페루에 관한 마지막 소식이었다. 나는 마드리드에서 페루 사람을 만나지 않았고 아주 가끔 마드리드의 신문에 실리는 기사를 통해서만 페루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뿐이었다. 대부분 5 쌍둥이가 태어났다거나 지진이 일어났다거나 안데스 산맥에서 버스가 굴러 30명이 죽었다거나 하는 소식이었다. 나는 결혼 생활에 실패했다는 말을 작은아버지에게 결코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편지에서도 내 조카 며느리에게 안부를 전했고 나는 답장에 아내가 안부를 전해달란다고 썼다. 내가 왜 그 사실을 숨겼는지 나도 모르겠다. 아마도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가 황당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해할 수 없기는 나도 마찬가지였다. 나쁜 소녀가 모습을 감출 때면 늘 그랬듯 우리의 이별은 예기치 않게 무자비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번에 그녀는 몰래 도망치지 않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나눈 뒤 떠났다. 그 때문에 나는 이번 이별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진짜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리마에 있을 때 그녀가 사나흘 동안 전화를 받지 않자 나는 그녀가 떠났을 거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파리로 돌아왔다. 그 후 우리는 다시 신혼생활을 즐겼지만 몇 달 지속되지 않았다. 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던 그날 오후처럼 초반에 그녀는 아주 다정했다. 나는 유네스코에서 한 달짜리 일을 계약했고 집에 돌아오면 그녀가 사무실에서 먼저 돌아와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 한 번은 거실에 불을 끈 채 식탁에 낭만적으로 촛불을 켜놓고 나를 기다린 적도 있었다. 그 그녀는 마르틴의 지시로 코트 다지르에 2번 이틀씩 출장을 다녀왔다. 그리고 밤마다 내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내가 뭘 바라겠는가
나는 나쁜 소녀가 이제 철이 들었고 우리의 결혼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쯤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기분과 행동이 바뀌기 시작했다. 눈치채기 어려운 아주 미묘한 변화였고 그녀는 그것을 숨기려 했다. 아마도 주저하던 때였던 것 같다. 나는 그런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열정이 서서히 식어가는 것에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랬고 오히려 끊임없이 감정이 넘쳐흐르는 것은 그녀답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마음이 복잡하고 인상을 쓴 채 깊은 생각에 잠겨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곳으로 간다는 사실을 눈치챘다. 그녀는 겁먹은 표정으로 몽롱한 상태에서 깨어나 흠칫 놀라곤 했다. 그러면 나는 그녀를 현실로 되돌리기 위해 농담을 했다. 딸기 입술의 예쁜 공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왜 그토록 사색에 잠겨 있을까? 공주님이 사랑에 빠진 걸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차르네스 씨의 옛 사무실에서 돌아온 어느 날 저녁이었다. 차르네스 씨는 통번역 사무실을 그만두고 스페인 남부에 살고 있었고 새로운 사무실 직원은 내가 찾아갈 때마다 일자리가 없다고 했다. 벌써 서너 번째였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연 나는 갈색 맞춤 정장을 입고 여행 갈 때 항상 가지고 다니는 여행 가방을 든 채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는 그녀를 보았다. 나는 심각한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창백했다. 무슨 일이야? 그녀는 한숨을 내쉬었다. 반짝이는 눈 밑의 피부가 부르스름했다. 그녀는 기운을 모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오래전부터 준비한 게 분명했다. 너와 얘기하지 않고 떠나기는 싫었어. 그래야 내가 도망친다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그녀는 마음이 약해질 때면 나오는 차가운 말투로 단숨에 말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제발 부탁이니 울고불고 소란 피우거나 자살하겠다고 협박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럴 나이가 아니잖아. 너무 매정하게 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았어. 나는 그녀를 쳐다보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지독한 피로감이 엄습했다. 똑같은 노래 가사를 반복하는 갈수록 더 일그러진 소리를 내는 음반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늘 창백했지만 지금은 화난 듯한 표정이었다. 마치 그곳에서 내게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치미는 모양이었다. 널 즐겁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도와준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이런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다는 건 너도 알 거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이제 분노가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어. 이건 내 삶이 아니야. 너를 동정해서 계속 너와 함께 산다면 난 결국 널 미워하게 될 거야. 널 미워하고 싶지 않아. 제발 날 이해해줘. 그녀는 입을 다물고 내 말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너무 피곤해. 그녀에게 말할 기운도 그럴 마음도 없었다. 여기 있으면 질식할 것 같아.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조그만 방 2개는 감옥 같아. 더는 참을 수 없어. 난 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 이런 일상, 이런 평범함이 나를 죽이고 있어. 난 남은 평생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넌 이런 것에 개의치 않지. 만족스럽게 살고 그게 너에게는 더 좋은 일이야.
하지만 나는 달라. 이런 삶에 내 운명을 맡길 수 없어. 난 노력했고 너도 내가 노력한 걸 봐왔어. 하지만 이젠 그럴 수 없어.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남은 삶을 네 곁에서 보낼 수는 없다고. 너무 솔직하게 말해서 미안해. 하지만 네가 진실을 알고 받아들이는 편이 좋을 것 같아. 리카르도. 누구지? 그녀가 다시 입을 다물자 내가 물었다. 적어도 네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아도 되지 않을까? 질투에 차서 난리라도 피울 작정이야? 그녀가 화를 벌컥 내며 빈정거리듯 말했다. 나는 자유로운 여자야, 리카르도. 우리 결혼은 단지 합법 서류를 얻기 위한 것이었어. 그러니 내게 어떤 요구도 하지 마. 그녀는 싸움닭처럼 격분해서 내게 달려들었다. 피로감에 이런 나 자신이 우스꽝스럽다는 느낌이 더해졌다. 그녀의 말이 옳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호들갑을 떨기엔 너무 늙었다. 이미 모든 걸 결정한 것 같군. 더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말을 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산책하고 올 테니 가방 천천히 꾸리도록 해. 이미 꾸려놨어. 그녀가 여전히 격앙된 말투로 쏘아붙였다. 나는 과거처럼 편지 몇 줄을 남겨놓고 떠나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뒤돌아 현관문을 여는데 뒤에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분노를 사기려 했었다. 하나만 덧붙이겠는데 나는 아내 몫의 권리를 하나도 요구하지 않을 거야. 단 한 푼도. 참으로 고맙군. 난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문을 닫았다. 하지만 네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빚과 이 집의 융자금 뿐이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계속 산다면 곧 재산을 차압당하고 말 거라고. 거리로 나가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우산이 없어 길 모퉁이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 비를 피했다. 그곳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다. 차는 이내 차가워졌고 맛이 없어졌다. 사실 그녀에게는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면이 있었다. 비록 정도를 벗어났을지라도 잘 만들어진 작품을 높이 평가하는 것과 같은 이유였다. 그녀는 매우 철저한 계산에 따라 다시 한번 안정적인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얻기 위해 나를 사랑했던 것이고, 이제 감옥 같은 조제프 그라니의 거리의 아파트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뒤 이곳을 떠났다. 이번에는 누가 그녀의 애인일까? 아마도 회사에서 그녀가 조직해주던 모임이나 회의 혹은 행사에서 알게 된 사람이리라. 누군가를 유혹하기에 더없이 좋은 일자리였다. 그녀는 아름다웠지만 어쨌거나 50살이 넘은 여자였다. 그러니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솜씨 아닌가? 발자크의 여자 낚시꾼, 여자 주인공처럼 그녀도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늙은 남편을 기꺼이 죽여버릴 수 있지 않을까? 날이 개자 나는 사관학교 주변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다. 나는 밤 11시경에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녀는 열쇠를 거실에 놔둔 채 이미 떠났다. 집에 있던 가방 2개에 그녀의 옷을 모두 넣어 가져갔고, 오래되거나 쓸모없는 것들은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 슬리퍼, 속옷, 실내복, 스타킹 몇 개와 블라우스, 크림과 화장품이었다. 거실 벽장에 조그만 금고에 보관하던 돈은 건드리지 않았다. 혹시 몽테뉴 거리의 헬스클럽에서 알게 된 사람일까?